안녕하세요. 다양한 수학 고민을 수다로 풀어보는 수다학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여러 가지 종류의 속설이 있죠. 웃으면 복이 온다. 그리고 꿈에 돼지가 나타나면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등등의 속설들이 있는데요. 수학에도 아주 관련된 많은 속설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민거리가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떠도는 이야기가 많다라는 분석도 있긴 한데요. 자, 오늘도 즐거운 수다와 함께 수다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전문가 선생님 소개해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특별히 제 옆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을 했습니다. 수다학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자리를 더욱더 수다스럽게 만들어주실 분인데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무차사 LTE 뉴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시사 개그를 전해줬던 개그맨 김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안 쳐주시나요? 네. 야, 또 이렇게. 아니, 그런데 예. 수다학과 좀 안 어울리실 것 같은데 이렇게 등장을 하셔서 아닙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은근히 오셨어요? 어울립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보니까 여기 네 분이 네. 너무 보니까 그 수학에 대한 전문가들이세요. 아, 세 분만이라고 세 해주세요. 분만이랄까요? 네. 여기 평범한 분 한 명하고 네. 전문가 세 분이 앉아 계셨는데 제가 보니까 그 수학의 전문가, 저는 또 비전문가고요. 또 수학의 수혜자, 저는 수학의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안타깝네요, 정말 얘기만 들어도. 듣기만 해도 슬프죠? 그러니까요. 앞으로 슬픈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슬픈 수학의 암울한 추억이 있는 친구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좀 이렇게 아군을 만난 것 같네요. 아군이 아니라 조금 더 상대적으로 내가 좀 낫다 이런 생각 드실 거 아, 아니에요? 위로가 된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렇죠. 아, 근데 참 안타깝네요. 피해자라는 느낌까지 피해자. 드셨어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피해자냐면 네. 그 수능 시험을 제가 봤는데 80점 만점이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13점이 나왔습니다. 네? 13점. 80점 만점에 13점이요? 그렇죠. 부모님께서 네. 굉장히 대노하셨을 것 같아요. 아, 엄청나게 차라리 찍찍을 했냐. 아유. 찍었으면 한 20점은 넘었을 텐데 안타까워라. 왜 굳이 풀어가지고 점수가 왜 덜 나왔냐 하면서 네. 혼난 적이 있는데 저처럼 이제 수학을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희망을 주고 또 그 네. 친구들의 의견을 제가 대변해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에게 희망이 될까요? 갑자기. 더더욱 절망될까요? 수학은 네. 80점 만점에 60점 맞는 사람이 힘들지 13점은 힘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마음 편하게 13점을 받아들인 거죠. 네, 아이들 뭐 지금 괜찮아요. 네. 그거 덕분에 또 여기 나올 수 있는 아, 거잖아요. 그래요. 긍정적으로 맞아요. 생각합니다. 아니, 수학을 정말 쉽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구처럼 네. 이렇게 힘들어하고 또 인생에서 굉장히 큰 역경으로 또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 뭐 역경까지 안 가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김일혜 씨를 통해서 또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첫 출연이어서 아주 특별한 걸 또 준비하셨다면서요. 제가 또 그냥 나올 수가 없어서 제가 또 엄청난 걸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속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속설에 대한 건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수학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 수학을 잘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막 뛰어노는 애들 보면 쟤는 엉덩이를 딱 붙이고 수학을 좀 이렇게 진득하게 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들? 어떠세요? 운동과 그 수학과의 그 상관관계, 내지는 운동과 공부와의 상관관계가 특히 외국에서 연구된 게 되게 많은데요. 네. 뉴스위크에는 아예 표지로 나온 적이 있어요. 운동이 지능에 미치는 영향. 정기적으로 운동해주는 사람들이 지능이 높고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서 공부를 잘한다. 한국에서도 어느 한 초등학교가 아침에 수업을 하기 전에 30분씩 아이들한테 운동을 시키고 나서 공부를 했더니 전반적인 그 학업 성취도가 높아졌다고 하니까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오히려 수학을 잘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저분 좀 피곤하네요. 제가 준비를 다 해왔는데 그래요? 나는 좀 대본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술술 나오잖아요. 수학 잘하셨죠? 수학을 잘하시니까 저 자리에 어쩐지 좀 나랑 잘 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는요, 이 수학을 비롯해서 공부를 잘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뒤집히는 그 생각을 뒤집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운동을 많이 해서 신체 균형도가 높게 나타난 학생들이
수학과 읽기 시험 능력을 더 잘 통과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운동을 좀 잘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수학도 잘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 느끼는 만족감이 이 학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라고 교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아, 네네. 그 제 생각은 아니고. 네, 또 첫 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오셨어요. 우리 근데 교수님 정말 교수님께서도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네, 아까 그 운동선수 얘기가 나왔는데, 운동선수들이 다 수학을 잘했을까? 뭐, 그거는 말할 수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선수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있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 김연아가 네. 그 다니던 학교에 제가 1년 동안 수학 선생님으로 있었는데, 김연아 네. 선수 얘기하시는 거죠? 네. 피겨 스케이팅. 네. 와. 직접 가르쳐 보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근데 와. 물론 굉장히 운동 선수여서 수업에 참여할 시간과 뭐 수학 공부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공부를 할 당시는 몰입도가 좋았고 네. 그다음에 그 자세, 태도 같은 게 굉장히 바르고 그래서 참 열심히 하고 참 예쁜 학생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학생이 나중에 김연아 학생이더라고요. 지금 김연아 선수가 볼까봐 네. 과도한 칭찬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김연아 선수는 만약에 선수 생활하지 않고 수학을 했으면 잘했을 것이다. 수학도 저는 잘했을 것이다. 잘했을 것이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하긴 그 지구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끈기 있게 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공부를 했어도 그런 지구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만큼 효과를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는 그 습관, 목표를 정하고 달성하는 습관, 그것도 메타인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걸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수학이 가장 그런 과목에 가까우니까 일단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수학을 만약에 좀 열심히 했으면 성공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네. 그렇게 보이고 김연아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됐다는 거는 공부를 했어도 잘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군요. 어려움을 참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운동을 뭐 선수가 되게 잘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그 정도의 몰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려운 수학 공부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네. 잘하면 곧 끈기가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신 네, 것 네. 다른 아무래도. 과목에 비해서 저는 수학은 끈기가 굉장히 조금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셨지 않았을까? 자, 우리가 뭐 그 회를 거듭하면서 우리 김일희 씨 속에 숨겨져 있는 수학과 관련된 그 아픈 추억이 뭔지는 계속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요. 네. 자, 오늘의 주제를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과연 여러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보시다시피 수학의 오해와 진실입니다. 그 아까 속설 얘기를 했었는데 네. 여러 가지 그 수학과 관련된 속설들이 있잖아요. 뭐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시면 하나씩 말씀을 좀 해보실까요? 저는 제 경험상 네. 이런 속설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 생각을 하셨어요. 생각을 한 네. 겁니다. 눈이 작으면 수학을 못한다. 눈이 작으면요? 예, 왜냐면은 제가 눈이 많이 작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작죠? 얼른 쓰세요. 안경. 안경을 벗으니까 진짜 작네요. 많이 어느 정도 작냐면 그 스티커 사진을 찍었는데 네. 거기 피부 예쁘게 나오라고 잡티 제거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눌렀는데 눈이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눈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된 야, 사람인데 네. 제 경험상 제가 눈이 작으니까 이 문제를 건너뛰고 보는 게 아닌가. 지문 같은 걸 조금씩 덜 보고 남들보다. 제대로 보지를 못한다. 그래서 성적이 나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눈이 크면 수학을 잘해야 되는데 네네. 전 작은 편이 아니거든요. 화면에 좀 작게 나오는데 실제로 작지 않아요. 그냥 눈이 그냥 그거는 뭐냐면 눈이랑 상관없이 머리가 안 좋으신 거예요. 아니 지금 서로 지적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뭐 눈이 작으면 수학을 못한다. 이건 좀 약간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혹시 이정수 선생님께서는 어떤 속설을 들어보셨어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은 다소 무뚝뚝하거나 표현이 부족하다. 아, 이런 얘기는 좀 말이 없고. 네, 말이 없고 수학반의 학생들이 쉬는 시간이든 수업 시간이든 가장 개인 활동에 몰두하고 표현이 적다 하는 네. 그리고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죄송합니다, 고 교수님. 수학 선생님이나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꼭 묻는 말에나 대답을 해주시지 좀 무뚝뚝한 편이 아니셨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네. 가지고 좀 있습니다. 생각을 한다면은 경상도 남자들이 네. 묵뚝뚝하잖아요. 수학을 다 잘해야 되네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네요. 금방 시정하겠습니다. 네. 민성호 선생님 어떠세요? 머리 큰 사람들이 수학을 잘한다. 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만화책이든 뭐든 이제 공부 잘하는 애 보면 안경 끼고 머리 크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애들이 뭐 이상한 답도 잘 내고 뭐 네네. 천재 보이고. 그리고 유난히 그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네. 박사님들은 머리가 크시잖아요. 그렇지 맞습니다. 않아요? 네. 머리 큰 사람들이 수학을 잘한다. 네. 확실한 거는 머리 큰 친구 뒤에 있는 친구가 성적이 나쁜 건 확실해요. 칠판이 잘 안 보입니다. 걔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걔는 잘 보이고. 네. 고 교수님은 어떤 속설 들어보셨어요? 수학 잘하는 사람은 감성적이지 못하다? 좀 비슷할 것 같긴 하네요. 네.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속설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주제 속에 네 분이 말씀하신 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속설 함께 볼까요? 네, 수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수학머리 따로 있다. 이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다고 느끼지 않아요? 느껴와서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저는 많이 느꼈죠. 그쵸, 따로 예. 있다, 이거는. 네. 확실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런데 과연 어떻게 생각을 네. 하시는지 저희가 OX판 하나씩 드렸어요. 네. 의견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머리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그렇지 않다. X. 하나, 둘, 셋. 두 분께서는 수학머리 따로 있다. 아니, 김일희 씨는 수학머리 따로 없다. 근데 우리 고 교수님께서는 또 중립을 지키셨어요. 자, 일단은 우리 김일희 씨가 네. 수학머리는 따로 있지 아까는 않다고요? 네. 따로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네.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이 방송을 보고 있을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친구들이 네. 수학머리가 따로 있다 그러면은 공부를 아예 포기할까봐 너무 실망할까봐. 그 친구들한테 희망을 주려고 네. 제가 X 들었습니다. 그래요. 하긴 또 우리가 희망을 주는 방송이 돼야 되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럼요. 이렇게. 네. 아니 그리고 얘기를 또 하다 보면 다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고 교수님께서 또 중립을 얘기하셨거든요. 뭐 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자들이 하는 전문 수학이라면 뭐 오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보통 학교 수학, 고등학교까지 학교 수학이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특별하게 정말 타고난 그 학습 장애가 아니고는 네. 비록 약간 학습 부진하라 할지라도 노력이나 뭐 그런 여하에 따라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건 X입니다. 그 네.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출연자분들이 참 그 반듯하세요. 웬만하면 계속 들었다 들고 놓을 수도 있는데 네 분이 다 들고 계세요. 얘기가 끝날 때까지 얼마나 팔이 아프셨을까요? 그런데 수학머리 따로 있다고 지금 의견에 동의하시는 우리 두 분 선생님 얘기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정수 선생님은 어떤 의견이신 거예요? 저는 아이들 이제 교실에서 보더라도 그림이나 음악에 소질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유달리 초등에서 큰 뭐 수학 이야기를 하긴 그렇지만은 셈이 빠르다든지 좀 계산력이 뛰어난 아이가 있어서 다른 어떤 재능과 같이 수학 머리는 따로 조금 있는 게 아닐까 그런 네. 의견을 냈습니다. 민 소장님. 수학머리 있고요. 수학 뭐 근데 그게 너무 단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하고 똑같았냐면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지만 달리기 빠른 애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아이가 축구가 쉽거든요. 수학도 똑같은 환경에 뒀어도 어떤 아이가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타고난 수학적 재능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타고난 재능만 재능이 아니어서 개발된 수학 머리도 타고난 거나 별 차이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 선생님하고 생각이 비슷할 수 있는데 수학 머리가 있긴 하지만 개발될 가능성은 있다. 물론 타고난 아이가 더 유리하긴 하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은 아이도 개발을 하면 타고난 아이보다 훨씬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네. 그 유리하다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네요. 수학 머리가 있으면 좀 유리할 수는 있지만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저 키가 큰 사람이 농구하기 쉬운 거하고 비슷한 걸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아니 그런데 저는 아까 고 교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정말 그 수학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수학머리가 따로 있을 수 있다 얘기하셨는데 정말 수학을 특출나게 잘하는 수학 천재 직접 만나보셨죠? 네, 천재들, 뭐, 현존하는 천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이들은 사실 우리 책에서 많이 접하잖아요. 네. 뭐 가우스가 뭐 1부터 100까지 합을 금방 해냈다거나, 뭐, 오일러가 밤에 잠이 안 올 때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100의 제곱까지 순식간에 더하겠다. 네, 우리가 뭐 그런 일화는 정말 그거 잠이 많은데. 오려고 일부러 한 거 아닌가요? 그거 잠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다 있어요. 네. 이 사람의 특징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뭔가 자기가 생각해내는 것을 좀 스케치를 해내려는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근데 더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네. 이제 일화에도 또 되게 많잖아요. 미인자에도 맞듯이 뭐 뉴턴이 뭐 저녁 초대 갔는데. 뭔가 문제가 생각나서 방에 가서 문제 풀다가 나와보니까 식탁에 이렇게 닭뼈가 이렇게 수북해서 내가 참 저녁을 다 먹었지 뭐 이랬다거나. 어머나. 그다음에 그 여자 수학자 중에 아그네시 이런 사람도 밤 2시까지 문제를 계속 풀다가 이제 부모님이 자라. 그래서 이제 잤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문제가 풀려 있어. 그러니까 자다가도 일어나서 문제를 풀었다거나 이렇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 보면 몰입이 다른 거예요. 몰입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가 좋기도 한데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노력까지 하니까 거기에 그냥 시너지가 발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모차르트 천재라고 하잖아요. 예. 엄청난 연습을 시켰다는 얘기죠. 연습을 많이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질이 있는 사람이 유리하긴 한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상 성공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을 인내력을 갖고 꾸준히 연습을 해야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최고의 수준 올라간 사람은 탤런트보다 재능보다는 인내와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 혼자 노력하는 모습을 못 보고 그렇죠. 이 사람이 진짜 잘 푸는 모습만 보니까 천재구나 하는데 남몰래 이렇게 열심히 그렇죠.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한 게 아니고 굉장히 연구를 하다가 그 순간에 딱 깨우친 거지 지나가다 뚝 떨어지는 걸 보고 발견한 건 아니에요. 어느 순간 딱 이게 아닌 거죠. 그쵸. 네. 아이가 그거에 대한 재능이 생각 많이 있으면 그 재능을 또 더 즐거워하고 하거든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6학년이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성적을 해도 다 계산기로 하는데 이 아이가 옆반 아이였어요. 네. 이 아이는 그냥 명렬표만 갖다 대면은 계산이 다 저절로 되는 거예요. 평균의 합까지. 어머. 네, 그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계산을 잘하다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부탁하고 감탄을 하고 네. 옆에서 그런 시너지를 주잖아요. 더 잘하죠. 그러니까 더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있을지 모르나 그 나머지는 환경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좀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다른 거는 다 잘해요. 저희 예전에 이런 또 그 시청자 그 사연도 봤던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유난히 수학만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이게 애가 수학적 머리가 그냥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수학만 어려워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수학이 갖고 있는 공부의 특성이 다른 과목하고 다른 게 영어는 연습을 거치면 이 아이가 3개월에 할 거를 이 아이는 5개월이면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더디지만 연습의 연습. 근데 수학은 어느 정도 높은 정도 수준이 가면 참 많이 공부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구나를 느끼는 게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눈만 껌뻑껌뻑거리는 경우가 수학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학이라는 과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지금 풀지 말고 네. 좀 뒀다가 내 능력이 될 때 풀어야지 수준도 안 되는 애한테 무조건 가르치려고 힘들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우울하네요. 안 되는 애는 정말 안 될 것 같은 반대죠. 느낌이 들어요. 그게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초등학교의 경우지만은 1학년 같은데 이제 덧셈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3학년 같은 경우는 또 뭐 시간 계산할 때 시간도 나오고 그다음에 미터 나오니까 그럴 경우에는 막바로 계산하면 안 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면은 사실 어제 몰랐던 아이가 오늘 하루아침에 안 깨우쳐지거든요. 그럴 때는 좀 시간을 두고 하면은 네. 여름 방학 지나고 오면 아이들이 훨씬 잘해서 그렇죠. 온다고 해요. 그런 말씀으로도 이해하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안 되는 거를 지금 해결하려고 엄마들이 조바심을 내면 이게 6개월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수학적 강박이 생겨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 아까도 하나 희망이 생긴 건 뭐냐면 네.
수학을 잘하는 때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도 앞으로 한 12년만 더 기다리면 수학을 잘하지 않을까 그래요. 우리 좀 예. 더 노력해 봅시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속설은요, 수학머리 따로 있다 였었는데, 수학머리가 뭐 따로 있다기보다 수학머리가 따로 있다고 해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역시 노력이 수반돼야 된다라는 전문가 선생님들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타워과 함께하고 계세요. 네, 수학의 오해와 진실 이제 두 번째 주제 함께 볼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수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는요. 계산기를 쓰면 수학 실력이 안 는다. 오, 계산기를 쓰면 수학 실력이 안 는다고 생각해서 사실 아이들한테 수학 그 계산기 다 뺏어버리기도 하는데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계산기를 쓰면 수학 실력이 안 는다. 하나, 둘, 셋. 안 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세 분. 네, 우리 고 교수님께서만 사용해도 된다 쪽 의견이신데 어떤 이유 때문이신가요? 물론 사칙 연산의 그 원리라든가 그다음 기본적인 연산 연습에서 써라 그게 아니라 계산기를 쓰면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쓰면 어쨌든 그 여러 가지 패턴을 뭐 그 발견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그 계산에 치중하는 시간을 또 다른 그 문제풀이에 조금 더 적용할 수 그렇죠. 있다거나 예. 뭐 개념 학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학에서 계산할 때 어려울까봐 굉장히 그 수치를 조정해 주거든요. 애들이 풀 수 있게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실 데이터를 가져와서 수학 문제를 해결하게 하면 훨씬 현장감 있게 실생활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고. 네. 근데 거기에는 지금 계산이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계산에 아이들이 시간을 쏟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네네. 계산기는 쓰는 것이 더 수학적인 그런 문제를 사고적인 해결한다는 것에 초점을 그렇죠. 맞추자면 예, 꼭 계산을 잘하는 게 수학을 잘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가우스가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 더해라. 그 1, 2 더한 거 아니거든요. 그게 더했을 때 100일이 되는 게 50개가 되는구나. 그 그렇죠. 구조를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 구조를 파악하고 패턴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네네. 일단은 그 수학 문제를 풀면서 엄마 몰래 계산기 많이 써봤을 것 같은 경험자의 입장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안 된다고 지금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계산기를 쓰든 안 쓰든 수학이 안 되는 애는 안 된다. 컴퓨터를 갖고 해도 컴퓨터를 하든 뭘 하든 네. 경험상 이것도 뭐 다루는 것도 어려워요. 계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건 맞아요. 쉽지 네. 않아요. 그것도 알아야지 하는 거지 그럼요. 모르면 할 수가 네,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누르다가 잘못 눌러가지고 틀린 답이 더 나와요.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차피 수학이 힘든 친구들은 계산기를 쓰든 뭐를 쓰든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안 된다. 않아요. 의외로 네. 예를 들어서 그 중학교 애들이 굉장히 계산 때문에 어렸을 때 그런 약간 그 부정적 정서를 좀 받았는지 굉장히 불안해하다가 계산기를 쓰거나 컴퓨터를 통해서 요즘 그 수학 활동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거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흥미를 굉장히 보이는 애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자신감을 찾게 되는 자신감 거군요. 찾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0이 있는 자리를 곱할 때 0을 어떻게 처리할까? 네. 그럴 때면 5 곱하기 3, 50 곱하기 30, 500 곱하기 300 이런 패턴을 찾으면서 0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일종의 사고력이에요. 네네. 그래서 계산기를 무조건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일단은 이제 계산기를 쓰면 수학 실력이 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시는 우리 두 분 선생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사실 초등학교에서는 저도 그렇지만 연산이 중요한데 기본적인 연산을 파악하는 네가 계산기를 써? 아니 저희 큰아이가 그 구구단도 잘 못 외우는 애가 두 자릿수 곱하기를 정말 깨끗한 종이에다 해갖고 오는데 이거는 의심을 살 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뒤를 봤죠. 그랬더니 정말 휴대폰을 탁 켜가지고는 전자계산기로 이렇게 딱 계산을 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근데 막
혼내자니 더 이렇게 기가 죽을까 못 도구를 혼내게 활용할 되는데. 수 있는 인간인 거죠. 그렇기는 하네요. 네. 좋게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연산에 대한 훈련을 안 하게 될까봐 이제 반대하시는 네, 거죠? 초등학생 아이들이 수학 관련 질문을 들어보면은 선생님 계산기가 있는데 우리가 왜 복잡하게 더하기 빼기 뭐 이렇게 나누기 곱하기를 해야 돼요?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스토리텔링 교과서가 보급이 되면서 5학년, 6학년에서 어려운 문제 옆에는 계산기 사용이라고 이렇게 괄호 안에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답을 계산기를 사용해서 구하는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아까 교수님 얘기하시듯이 과정에서 계산식이 너무 복잡하게 이 과정의 전체를 해결을 하는데 이 계산이 하나의 과정에 속할 때는 이제 계산기를 써도 된다고 하는데 적답식으로 지금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기를 그렇게 권장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학교, 고등학교는 아니면 고차원적인 수학을 할 때는 계산기를 쓰는 게 훨씬 낫죠. 이미 계산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수준이에요. 하지만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계산을 많이 하면 그쪽에 머리에 자극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계산이 자꾸 쉬워지고 계산이 빨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숫자를 갖고 노는 게 익숙해진 아이가 수학을 하기가 쉬운 거는 네. 달리기가 빠른 사람이 축구를 하기 좋은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많이 시키는 이유는 지겹더라도 그 계산을 연습하는 걸 통해서 이 아이의 머리가 발전되거나 숫자를 좀 친하게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수학의 기초 체력을 그렇죠. 이제 다지는 부분으로 연산을 계산력도 생각해야 있어야 되는 거죠. 되니까. 네. 그게 익숙해지고 나면 별로 할 필요는 네, 없겠죠. 요즘 어디 뭐 조기 축구 다니세요? 계속 축구 얘기만 하셔가지고. 사실 저는 그 재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뭐 공부 쪽은 이렇게 못한 별 경험이 없는데 리듬을 타거나 스텝을 받는 걸 못해요. 네. 축구는 스텝이잖아요. 공을 받아서 발을 놓고 차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이게 무릎으로 치고 뭐 이렇게 네. 하는 게 있잖아요. 공을 차려고 그러면 공을 밟거나 제 발만 차요. 거기를 못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약한 부분이 있구나. 그렇죠. 그런 걸 느껴요. 이제 드디어 우리 소장님보다 제가 잘하는 게 하나가 있다라는 거를 네네. 찾았어요. 축구는 제가 좀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그 사실은 국가교육과정에서 아이들의 그 계산에 대한 쏟는 그 시간보다는 사실 요즘은 사고력에 더 쏟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서 네. 계산량을 계속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교과서에 이런 부분에 연산 훈련이 필요할 때는 그냥 연산을 할 수 있도록 그냥 하고 그다음에 계산기를 써도 되는 그런 장면에서는 또 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데서는 계산기를 쓰도록 하고 그렇게 그냥 교과서를 잘 따라서 지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이 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미국식이나 그 서구식 교육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런 교육 방식을 썼을 때 성공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는 반성론이.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공학을 전공하는 사람이 자꾸 적어서 유학생이 아니면 공학 석사들이 네.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일본이 유도리 교육을 시켜가지고 연산을 대폭 줄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일본 아이들이 수학 실력이 월등히 떨어져서 다시 지금 연산을 늘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교육열이 높은 사람들은 네. 일본식이나 한국식 연산 교재를 사용해서 실제로 학습지를 많이 해요. 미국에서도 추세가 다시.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아이들이 그 계산기를 초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네. 한 고등학교만 넘어가도 사실은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이미 연산 능력이 생겼으니까. 그렇죠. 대학생들은 연산을 지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초등학교 때만큼은 될 수 있으면 계산기를 덜 쓰고 네.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꼭 연산 능력이라기보다 연산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수와 친해지고 수학에 대한 어떤 단련이 된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생각을 그렇죠, 하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꼭 연산을 뭐 진짜 100개를 몇 초에 풀어 뭐 그런 의미 이런 없죠. 차원의 얘기는 뭐 아닌 것 예전에 같고. 천재라고 하던 뭐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분들이 계산기를 두들겼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네. 초등 같은 경우는 아이가 사실 합리적으로 선택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기가 있으면 그걸 먼저 쓰고 싶거든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조금 삼가를 하는 게 그리고 옳다고 그 계산기도 이제 나중에는 쓰게 하면은 네. 우리 또 이 장비 계산기는 누구는 엄청 좋은 거 쓰고 누구는 안 좋은 거 쓰고 하면서 맞아요. 오는 또 이 빈부의 격차에 대한 또 소외감이 생기지 않을까. 아니 그리고 실제로 네. 그 수학용으로 쓸 수 있는 계산기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쓰는 거 말고요. 공학용과 뭐 이런 거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용하는 방법도 따로 배워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게다가 현실적인 얘기로 가보면
내가 계산기를 쓰든 안 쓰든 현실적으로 시험 때 계산기 못 쓰잖아요. 맞아요. 중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시험에. 가면 어쨌든 그러면 못 쓰잖아요. 항상 시험이라는 게 제한된 시간 내에 답을 내시오가 되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늦으면 수학적 사고력이 없는 게 아닌데 네. 점수는 안 나오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계산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계산기를 줄 수는 없고 그렇다면 계산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좀 또 다른 방법들 혹시 제시해 주실 게 없으실까요? 보통 우리가 뭐 놀이수학 뭐 이런 얘기 굉장히 가장 많이 기본적인 하지만. 거는 학습지의 장수를 줄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10장을 풀어야 될 걸 5장만 네. 풀게 한다든지. 같은 유형의 문제를 반복해서 문제에 질리도록 하지 않는 게 네네. 계산을 풀이하는 과정은 다 정확한 과정을 하되 너무 문제의 양의 아이들이 지쳐 있는 거 아닐까요? 문제를 줄여주는 게 엄마들은 계산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네. 근데 그 계산을 하는 목적은 답을 내는 것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속도 내에 답을 냈느냐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계산을 할 때는. 저는 수학 시간 때 항상 시간이 남았거든요. 그러기 진짜 잘거든요. 하는데 시간을 줘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말해줘도 네. 아는 것만 몇 개 풀고 나머지 찍으니까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시간 남을 때 옆에 뭐 하나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아는 거 역시 몇 개가 13점이었네, 그렇죠? 아니 다 정말 틀렸네. 역시 지금도 사회적으로도 초등학교에서 계산기를 사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지 전문가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팽팽한 의견들이 좀 갈렸었습니다. 사실 뭐 속설이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요. 이런 속설 안에서 우리가 좀 아이들이 수학을 좀 더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연산이라는 어떤 수학의 기초 체력을 다져야지만 나중에 가서 더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 네, 민성원 소장님의 그 말씀을 좀 기억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셈이 빠르다든지 좀 계산력이 뛰어난 아이가 있어서 수학 머리는 따로 조금 있는 게 아닐까. 계산을 잘하는 게 수학을 잘하는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구조를 파악하고 패턴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계산을 많이 하면 머리에 자극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계산이 자꾸 쉬워지고 자, 이번에 다룰 마지막 속설 어떤 건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세 번째 오해와 진실, 답안지 최대한 멀리해라. 그래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정말 엄마가 답안지 찢어가고 뭐 불태우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안지는 최대한 멀리하는 게 좋다.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오, 의견이 딱 반으로 나뉘었어요. 아, 엄마의 입장과 남자의 입장이 다른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저도 사실은 이번 주에 아이들 수학 문제를 한 권씩 나눠주고 딱 정말 답안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탁 이걸 답안지를 찢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딸은 굳이 붙어있는 걸 싫어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역시 수학을. 그런데 정말 이 답안지라는 것은 보면은 안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당연히 답안지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답안지가 없으면 한 문제도 못 풀어요. 아, 못 푸니까. 네. 네, 답답하시죠. 답답합니다.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진도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게 있어야 마음이 좀 놓여요. 네. 언제든지 보진 확인할 수 않더라도? 있고. 아, 언제든지. 언제든지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원래 한 10문제 정도 풀고 나서 답안지를 봐야 되는데 한 문제 풀고 봐요. 아, 그리고 위로는 이해가 것도 돼요. 풀고. 네, 그래서 있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글쎄요. 또 이 공부하는 게 좀 어려워서 진도 나가기 어려운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민성원 소장님은 어떤 측면에서? 상태마다 다른데요, 상태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딱 봤는데 끙끙거려서 풀 수 있는 아이는 답안지를 안 보는 게 맞죠. 네. 근데 3시간째 가만히 본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같이. 네. 이걸 언제까지 쳐다보고 있을 거냐는 거죠. 그러면 답안지를 봐서라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 네. 즉 다시 말하면 처음에 익히는 단계에는
모범 답안 수학자들이나 문제집을 낸 사람들이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모범적이다. 라는 그 패턴을 익히는 과정에서는 답안지를 보는 게 맞고 네. 그 패턴이 다 익고 나서 응용 문제를 풀 때는 이 패턴이 다 익었어요. 그때는 답안지를 보지 않고 어떻게든지 풀려고 노력하는 게 맞기 때문에 대부분의 처음 공부할 때는 답안지를 보는 게 훨씬 학습에 플러스가 된다는 거죠. 네. 어쨌든 요때 상황에 따라서 볼 수도 있다. 보는 게 낫다라고. 처음 배울 때는 네. 보는 게 낫다. 그러니까 기본 틀을 배울 때는 배워놓고 네. 응용 동작 들어갈 때는 그렇죠. 이제 안 보고 보지 해라. 않도록 노력해라. 스스로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의 입장은 달랐어요. 참 공교롭게도 이게 남녀가 딱 나뉜다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답안지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게 뭐 남녀의 차이인지 아니면 공부하는 전략의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답안지가 절대 필요 없는 거라면 어디에도 안 만들었겠죠. 근데 그렇죠. 만약에 답안지가 풀이가 꼭 필요한 거라면 모든 문제 옆에다 달아놨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분리했다라고 하는 건 정말 적절히 뭐 필요에 의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 문제를 푸는 이유는 어떤 그 수학의 지식을 얻는다기보다는 문제에 대한 적응력도 키우고 사고력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 아이들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바로 답안지를 보는 것보다는 최소한 그래도 한 번 풀어보고 다시 한 번은 풀어보고 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이 답안을 좀 능동적으로 읽는 거죠. 내가 네. 어느 부분을 놓쳤나, 그다음에 내가 잘못된 생각이 뭐였나, 내가 어느 부분을 몰랐나, 이제 그런 거를 점검하는 정도에서 이제 볼 수는 있죠. 그런데 가급적 그래도 처음부터 답안지를 펴놓고 공부를 한다거나 그것보다는 네. 가급적 멀리해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네. 우리 이정주 선생님은요?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거의 이제 초등의 경우잖아요. 근데 초등 같은 경우는 문제집도 너무 친절하게 옆에 힌트 이렇게 제시가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엄마 선생님이 이렇게 뭐 가르쳐 주실 때는 알았는데 혼자 하려니까 잘 안 안 돼요. 되죠. 예. 왜냐하면 너무 친절한 안내를 받다 보니까 그런 안내가 없는 상황이 불안한 거예요. 문제를 혼자 스스로 해결을 이제 하려고 하니까 막 기억이 선생님한테 어떻게 배웠더라? 어떻게 배웠더라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가 아니고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돌아가게 이제 생각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때는 저는 과목에 따라서는 답안지가 필요한 과목도 있겠지만은 네. 수학 특히 초등에서는 정 안 될 때는 교과서를 설명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하더라도 해답은 좀 삼가하는 게 좋겠다.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이 하는 그 공부의 방식이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거의 뭐 학원을 가도 그렇고 인터넷 강의 같은 걸 들어도 그렇고 다 선생님들이만 푸시잖아요. 네. 아이들은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냥 애들은 앉아서 눈으로 보고 이해하기만 하면 되고 선생님들만 머리가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늘 항상. 이게 그런 지난번에 느낌이에요. 우리도 얘기했지만은 학과 습이 시간 안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배우는 이제 우리가 가르침을 다 듣는 시간과 본인이 익히는 시간은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학습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학 그렇죠. 습이 본인이 없는 거죠. 습이 될 시간이 없다.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푸는 그 시간만이라도 네. 몰입을 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너무 수업 시간에도 진도만 나가는 네. 것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사실은 뭐 한 10분, 20분 정도 개념에 대해서 선생님이 학을 하시면 아이들이 나머지 30분 정도는 뭐 정말 본인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참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제가 늘 하는 말이 배우고 또 배우니 헷갈리지 아니한가. 배우고 익혀야 기쁜데 배우고 또 배우니. 그러네, 우리는 계속 배우기만 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이들한테 엄마들이 답안지 찍고 제가 상담할 때도 답안지 찍고 그런다고 하는데 찢으니까 애가 수학 문제 풉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 풀더라 이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 거죠. 주면 베끼기라도 하면서 얘가 느낄 텐데 뜯어가 버리면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네. 당연히 풀죠. 근데 수학을 잘하는 아이가 몇 프로냐고요. 대부분은 보고 베끼기라도 하면서 익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답안지를 찢으셨어요. 찢어요. 어디다 숨겨놨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봐야 되니까 뭐 숙제도 해야 되고 하는데 너무 찾아내죠, 궁금하잖아요. 네네. 그 답안지를 찾으려고 온 찾느라고. 집안을 다 뒤지다가 아버지 비상금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집이 뭔가를 더 오히려 얻었네요,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졌는데 어쨌든 그거 답안지는 저는 그래도 조금씩 네. 보면서
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답안지 네. 얘기하니까 정말 어릴 때 생각나네요. 저는 오빠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요. 아, 오빠가요? 네, 오빠는 엄마가 답안지를 줘도 안 봐요.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숨겨놓으셨어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안 보실 때 답을 다 옆에다 적어놓고 푸는 척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푸는 것처럼 이렇게 끄적끄적하면은 또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가시는데 어떨 때는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뭘 보고 얘가 베꼈을까. 아 정말 남일 같지가 않고 정말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그러면 답안지를 활용할 때 학년별로 아니면 이렇게 뭐 초, 중, 고 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를까요? 다를 수 있을까요? 근데 연산은 답안지를 안 보는 게 맞죠. 왜냐하면 목표 연산은 안 자체가 보고. 문제 해결 능력이 아니고 훈련이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연산을 단계를 넘어서서 개념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패턴을 익힐 때까지만 보고 익히지 않을 때는 안 봐야죠. 네. 그리고 답안을 볼 때도 답안에 있는 답이 다 더 좋은 풀이는 아니에요. 네. 본인이 한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또는 뭐 본인은 굉장히 약간 중요한 어떤 그 과정을 좀 스킵해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풀이 과정에서 더 잘 되어 있는 풀이를 좀 비교해서 공부할 필요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쓰면서 답안지 보는 요령도 좀 지도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저 최근에 그 문제집 사러 가서 깜짝 놀란 게요. 정말 그 K 뭐 문고에 갔더니 초등학교 4, 5, 6학년이 보는 문제집이 벽 하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도대체 어떤 문제집을 사서 갖다 줘야 이 아이한테 맞는 건지 저는 그것도 보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 엄마들한테 물어봤는데 다들 저를 굉장히 한심해하면서 앞에 장을 좀 읽어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그 묻기 전에 좀 보라 이거죠. 근데 봤더니 정말 이 책에는 어떠한 게 나와 있다 뭐 이런 정말 근데 그걸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문제집을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수학 문제집 고르는 거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제일 얇은 거 고르시면 돼요. 이러지 마세요 정말. 하여튼 비전문가의 조언은 전문가의 생각입니다. 얇게 부담 없이. 네. 네, 얇게 부담 없이. 얇고 부담 없고 싼 거. 싼 거. 어차피 안 풀 거. 좀 값이라도 싼 거 사야 됩니다. 그래야 속이 덜 쓰려요. 아니 그래도 그러면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정주 선생님 정말 초등학생들 문제집 고를 때 어떤 문제집이 기준이 우리가 필요할까요? 봤을 때도 수준별로 상중하 등급도 있고 그다음에 영역별로 또 나와요. 네, 그래서 맞아요. 문제집을 어려운 거를 사주면 얘가 그걸 막 더 많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이의 수준을 조금 상향하는 도전 네. 의식을 자극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낫다고 생각해서 부모님이 꼭 사셔야 되는데 아이가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너무 어려워 보인다고. 그럴 때는 두 권을 사서 그러면 나는 못 풀더라도 우리 같이 한번 요 문제집을 두 권을 사자 하고 아이 의견을 좀 존중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새겨두겠습니다. 네. 자, 오늘 수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함께 알아봤는데요. 세 번째 속설까지 답안지는 최대한 멀리해라. 여러분들 다 아셨죠? 멀리해라가 정답이 아니라 적당히 자신의 상태에 맞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길 바란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세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네. 첫 방송 하셨어요. 예. 어떠셨어요? 제가 예전에 그 수학을 많이 싫어했는데 네. 우리 또 전문가분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싫어졌습니다. 농담이고 네. 예전에 만약에 좀 일찍 시작했을 때 그쵸. 이런 분들의 얘기를 들었다면 조금 더 내가 13점이 나오진 않지 않았을까. 31점? 그렇죠. 최소한 그 정도 냈었을 것 같은데 이제 만나기 조금 아쉽네요. 네네. 예. 저도 참 그 생각 많이 했어요. 네, 네. 이분들을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서울대도? 뭐 이런 생각?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과욕이었어요. 오늘 기대 이상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비전문가의 조언이 네. 나름 그래도 이렇게 설득력이 은근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다음 원래 시간 더 가끔씩 기대하겠습니다. 민간요법이 더 잘 먹힐 때가 그래요. 있습니다. 맞아요.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기 바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네 분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학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오해가 좀 많이 풀리셨나요? 진실을 다 알려드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속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수학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선생님들의 말씀 잊지 마시고요. 언제까지나 수학과 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노력을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수다학은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즐거운 수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할 때 보면 갑자기 교양 프로 되고.